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송정우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엘라스틱캐시에서 멀티에이지가 무엇인지, 장애 발생 시 멀티에이지의 복구 시나리오와 마지막으로 멀티에이지 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멀티에이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캐시에서 제공하는 멀티에이지는 에이지 장애로 인해 클러스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트래픽은 프라이머리 노드를 통해 처리하고 읽기 트래픽은 레플리카 노드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플리카 노드는 비동기적 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한 에이지에 프라이머리 노드와 레플리카 노드가 모두 있다면 에이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캐시 레이어는 더 이상 서비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에이지 장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용성 구성을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간혹 멀티에이지와 오토 페일오버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밀히 다른 기능입니다. 멀티에이지는 에이지 장애 발생 시 가용성을 유지하는 기능이지만 오토 페일오버는 클러스터에 일어난 장애를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손쉽게 복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멀티에이지를 활성화하고 끝이 아니라 자동으로 원활한 복구가 되길 바란다면 오토 페일오버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뒤에서 설명할 장애 복구 시나리오에서는 오토 페일오버도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크게 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와 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는 프라이머리 노드가 오직 한 개이며 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는 여러 개의 프라이머리 노드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클러스터 모드 비활성화에서 멀티에이지를 활성화하면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됩니다. 프라이머리와 레플리카 노드가 최대한 서로 다른 에이지에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모드 활성화에서 멀티에이지를 활성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가능하면 같은 슬롯 레인지를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와 레플리카 노드가 서로 다른 에이지에 존재하도록 구성됩니다. 다만 예시에서는 샤드 2개, 복제본 1개의 간단한 구성이지만 실제로는 에이지의 수, 샤드의 수, 복제본의 수에 따라 클러스터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멀티에이지 활성화 시 노드가 어떻게 배치되는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에 따른 멀티에이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볼 건데요. 멀티에이지가 활성화된 클러스터에서 프라이머리 노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와 프라이머리 노드에 더해 레플리카 노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약 초록색 샤드의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감지했다면 엘라스틱 캐시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아까 레플리카 노드는 비동기적 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레플리카 노드 중 가장 레플리케이션 렉이 적은 레플리카 노드를 선택하여 해당 레플리카 노드를 프라이머리 노드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승격 과정은 일반적으로 수초 정도 걸리고 이후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통해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예시에서는 레플리카 노드가 한 대밖에 없었지만 두 대 있었다면 읽기 트래픽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프라이머리 노드 한 대로만 계속 동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대체 레플리카가 뜨게 되고 중단된 프라이머리가 있는 에이지에 떠서 여전히 멀티에이지 구성을 통한 고가용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새로 생긴 레플리카는 새로 승격된 프라이머리와 싱크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에이지의 노드 분배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페일오버가 일어났음에도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야 하는 엔드포인트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재배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복구 시나리오는 프라이머리 노드 한 개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샤드의 레플리카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림에서 2번 에이지에 있는 흰색 샤드의 레플리카 노드와 초록색 샤드의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2번 에이지에 일부 장애가 아닌 전면 장애가 났을 때랑 동일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초록색 샤드의 프라이머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구가 진행됩니다.
기존 레플리카 노드들 중에 레플리케이션 렉이 가장 적었던 레플리카 노드가 프라이머리 노드로 선정되며 승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대체 레플리카가 중단된 프라이머리가 있는 에이지에 떠서 고가용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가 발생한 흰색 샤드의 레플리카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흰색 샤드에서는 새로운 레플리카를 띄우고 기존 프라이머리와 싱크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노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간단하죠. 결론적으로 에이지의 노드 분배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엔드포인트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재배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 복구 시 비동기적 복제 방식으로 인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복제 방식으로 비동기적 복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레플리케이션 렉이 가장 적은 노드를 선택하더라도 데이터 유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격된 프라이머리 노드에 레플리카 노드가 연결되게 된다면 새 프라이머리 노드와 기존 레플리카 노드가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즉 이로 인해 승격된 프라이머리 노드의 부하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런 장애 상황을 프로덕션 환경에서 경험하기 전에 사전에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고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으면 당연히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라스틱 캐시의 콘솔에서는 간단하게 샤드의 프라이머리를 페일오버 시켜볼 수 있습니다. 단, 프로덕션 환경에서 프라이머리를 페일오버 하게 되면 해당 샤드에서 쓰기를 받을 수 없을 거고 페일오버가 일어나니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영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징 환경 혹은 개발 환경에서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샤드의 프라이머리 노드 수준이 아니라 에이지 레벨의 장애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AWS Fault Injection 서비스, 줄여서 FIS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FIS를 통해 통제된 환경에서 카오스 실험을 진행하고 클러스터와 클라이언트 혹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점검해보는 것은 팀 내의 블라인드 스팟을 줄여주고 장애에 대한 공포를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멀티에이지를 활용해서 프라이머리 혹은 프라이머리와 일부 레플리카의 장애 및 복구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에이지 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에 관한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클러스터에서의 복제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멀티에이지 구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라이머리 노드와 레플리카 노드가 서로 다른 에이지에 위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크로스 에이지 DTO 비용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실은 프라이머리 노드와 레플리카 노드 사이의 복제로 인한 데이터 전송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오해는 클라이언트와 클러스터 통신에 항상 DTO 비용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진실은 항상 발생하지는 않는다입니다. 같은 에이지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캐시 클러스터 노드가 통신한다면 이로 인한 크로스 에이지 DTO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에이지 1에 있는 EC2에 설치된 클라이언트와 에이지 1에 있는 흰색 프라이머리 노드가 통신한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보시는 그림처럼 에이지 2에 있는 EC2에 설치된 클라이언트와 에이지 1에 있는 흰색 프라이머리 혹은 초록색 레플리카 노드와 통신하게 된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전까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엔진은 본인이 어떤 에이지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에이지로 인한 DTO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발키 엔진과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 발키 글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에이지 어피니티라는 기능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키 엔진에는 노드가 있는 에이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고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발키 글라이드에 에이지 값을 환경 변수 혹은 INDS 등을 통해 전달하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에이지의 발키 노드로부터 우선적으로 읽어오는 읽기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기 트래픽에 관해서는
언제나 프라이머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에이지 어피니티를 활용하더라도 크로스 에이지 비용을 줄일 수 없으며 에이지 어피니티를 통해 크로스 에이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오직 읽기 트래픽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캐시 트래픽은 읽기 쓰기 비율이 80대 20 혹은 읽기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에이지 어피니티를 사용하면 큰 폭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중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는 멀티에이지, 복구 시나리오, 비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문제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고가용성 캐시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WS SA 송정우였습니다.